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49회입니다. 이번 회에는 모차르토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라티긴이 자기의 외적 연기 스타일로 페테르부르크를 지배하는 동안 상인들과 중산층의 거점인 모스크바에서는 모차르토프라는 사람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죠. 이 사람의 연기에 대해서는 주로 이런 말이 붙습니다. 이 사람 연기의 특징은 자연스러움, 내추럴니스, 또 진실성, 트루스, 순수성, 심플리시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차르토프는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상인계층의 열광적인 호응을 얻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난 회에 말씀드렸던 외적 연기 스타일로 페테르부르크에서 아주 인기를 얻던 배우 카라티긴의 형제인 극작가 표트르 카라티긴이 모스크바에서 모차르토프의 공연을 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목격한 바에 의하면 자기가 어느 상인 옆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고 있었는데요. 그 상인이 모차르토프가 좋은 연기를 보여주지 않을 때조차도 매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토프가 어떤 대사를 속삭이니까 그 상인이 아주 흥분하고 막 박수를 치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발을 굴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표트르 카라티긴이 모차르토프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상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못 들었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자식 연기는 정말 멋져요. 멋져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모차르토프는 모스크바의 상인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모차르토프가 해외여행을 가면 모스크바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3,500루블을 모금하기도 하고, 그가 죽었을 때는 상인들이 애도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철시를 했다고요. 이렇게 모스크바의 상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차르토프는 프랑스식 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성적 연기 방법론에도 반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연기는 완전히 그 순간적인 영감에만 의존한 것이었습니다. 카라티긴과는 정반대로 이 사람은 의상이나 분장처럼 무대 위에서 보일 외모나 그와 관련된 요소들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젊은이 역할을 맡았는데도 구레나룻을 면도하지 않아가지고 노인처럼 보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특징들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감정만 제대로 표현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훈련이 전혀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순간적인 영감에 의해서만 공연을 하다 보니까 들쭉날쭉한 연기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영감이, 인스퍼레이션이 한번 제대로 작동하기만 하면 관객들한테 엄청난 감동을 주었다네요. 그래서 평론가 벨린스키는 모차르토프의 연기를 보고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가 오델로의 역을 하는 것을 보았다. 언제나 그렇듯 그 역은 잘 유지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벌떡 일어서게 만든 몇몇 장면들이 있었다. 모든 주제들과 사상들, 전 세계,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의 일체를 이루면서 형언키 어려운 무언가로 일치되는 장면들이 있었다.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악스러운 외침을 듣는 사랑과 질투, 절망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읽게 되는 장면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외침들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고 있다. 네, 정말 엄청나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정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한 연기를, 그 정도의 인상적인 연기를, 그 정도의 감동적인 연기를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관객들에게 줄 수 있다면, 뭐 조금 중간중간 연기에 삑사리가 나건 내 연기가 어떻게 망쳐지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모차르트의 연기의 강점은 자연스러움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내추럴니스지요. 또 다른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죠. 네. 제가 그냥 인용문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터 바실리 페트로프가 블라디미르에서 연습을 할 때였다. 배우 랄프가 플레보이의 시베리아의 정복자 에르마크 티모페예비치의 주연을 맡아 연습하던 중 자신의 딸 마리아를 알아보는 대목에서 목청을 다해 따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대본을 내팽겨치고 그 늙은 프롬프터가 자신의 박스에서 기어나와 랄프에게 성큼성큼 걸어가 힐단하면서 말했다. 잠깐! 뭘 하시는 겁니까? 내가 모차르트를 위해 프롬프터를 할 때는 그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었습니다. 자기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그 사람은 따라를 속삭였지요. 그러자 온 극장이 얼어붙었었다고요. 네, 상투적인 연기를 하는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이 있을 때는 그냥 소리를 지르게 되지만 모차르트처럼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 또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려는 사람들, 영감에 의해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인생의 진실을 표현하게 되는 사람들은 너무 감정이 복받치는 장면에서는 이렇게 대사를 속삭였다는군요. 사실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미덕이 그리 지배적이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 영화들 같은 거 보시면 저런 강렬한 장면에서 저 인물이 울겠지, 대성통곡하겠지, 절규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10중 8구는 배우들이 그렇게 해요. 한국 영화에서는. 연출들이 그것을 우리 대중의 멜로드라마적 감성에 영합하는 것을 거절할 담력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유혹이 여전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영화들, 우리나라 드라마들에서는 강한 감정일 때 인물들이 많이 내지르죠. 그러면서 관객들에게 같이 울자고 좀 강요를 하죠. 나 이렇게 연기 열심히 해. 자, 여기서 연출자는 이러한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제가 강조하는 대로 호응하세요. 같이 우세요. 이런 식으로요. 다행하게도 우리 관객들은 아직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같이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알면서 속아주려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영화 속에서 인물이 통곡을 하면 저도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한국 배우가 눈물을 흘리면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리게 됐지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연출이나 연기를 한다고 해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다시 모차르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감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모차르트의 연기는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잘했다가 어떤 날은 못했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연기가 훌륭하긴 하지만 저게 과연 예술일까? 또 이런 의문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크리우코프라는 사람은 그래서 모차르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매력 없는 프랑스식 스타일을 만들어내지 않는 매우 위대한 자연적 재능을 모차르트는 가졌다. 그러나 그의 자연스러움은 이상을 획득하지는 못한다. 자연적인 충동을 표현하는 곳에서는 그가 최고다. 한 명의 인간 혐오자가 어떻게 분노하는가, 한 젊은이가 어떻게 꿈꾸는가, 열정과 절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러나 이것들은 예술이 아니라 단지 자연의 모방인 것이다. 취향, 정제된 고상함, 이상을 표현하는 능력, 모든 살아있는 상황들의 시적 베일을 씌우며 슬픔을 흥미롭게 만들고 즐거움을 고귀하게 바꾸는 성질들이 모두 부족하다.
삶의 무미건조함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며 예술의 이상적 세계로 이끄는 매력이 없다. 여기서 예술은 그것의 이상적 위엄을 빼앗기고 단지 자연의 단순한 거울이 될 뿐이다. 네, 참 딜레마죠. 연기 예술은 자연스러운 것을 표현해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디얼, 이상을 일으켜내기도 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 연기자들이 끊임없이 도전해야 될 딜레마가 되는 것인데,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내추럴니스죠. 자연에 최대한 가깝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을 예술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다면 이러한 입장을 사실주의나 자연주의라고 부르지요. 이러한 입장에서는 모차르트가 아주 위대한 예술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예술에는 이상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일상적인 인간계와는 다른 어떤 보다 높은 고상함과 고귀함이 있어야 한다. 보다 높은 어떤 그 완성도와 형식미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입장은 낭만주의나 신고전주의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한다면 모차르트는 쌍놈이 되는 거죠. 쌍놈이란 말은 좀 심한가요? 하여튼 바람직한 모습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번 회는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번 회에서는 자기 자신의 내적 충동, 내적 임피터스쯤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추럴니스를 실현했던, 그래서 중산층들에게 아주, 상인층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던 모차르트의 연기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요새 우리가 가끔 무공해 배우라는 둥, 하여튼 그런 수식어를 달아주는 배우들이 있죠. 가령 가수이신 김창완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연기를 보면, 옛날에는 김창완 선생님을 무공해 배우라고 흔히 매스컴에서 불렀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은 체계적인 연기 교육을 받은 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어쩔 때 보면 그 어느 체계적인 연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나 연기 계에서 연극계, 영화계, 기타 등등의 연기를 실천하는 예술계의 그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제하지 않고 말한다면요, 제가 볼 때는 김창완 선생은 당대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사실 자기가 연극계에서 잔뼈가 굵은 것 같지만 대사 치는 거 들어보면 대사가 그리 세련되지 못하고 대사 이상하게 치는 배우들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그 판에서, 연극판, 영화판에서 너무 흔하게 통용되는 뻔한 대사투, 대사쪼를 구사하는 배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조하면 김창완 선생은 아주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시는 명배우입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샜죠. 모차르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라티긴과 모차르트의 이야기, 러시아 연기술 이야기 다음 회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